안녕하십니까, 타임포럼 경총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쌍재입니다. 두 번째 촬영입니다. 어떻게 안 잘리고 잘 살아있네요. 잘라야 될 것 같은데. 이 브랜드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죠. 뭐 저희 할아버지도 알 것 같은데, 이 브랜드는. 살면서 싫어하는 사람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인지도도 탑이고. 명품의 이제 뭐 대명사 같은 이 브랜드가 루이비통이죠. 되게 세계적인 패션 하우스로 유명하잖아요. 시계 좋아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루이비통 시계에 관심을 가지는 경우도 많진 않았죠. 네, 근데 이 루이비통이 최근에 워치메이킹 신에서 이제 굉장히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를 이제 증명하는 대표 모델을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모델이 바로 루이비통의 에스칼입니다. 루이비통이 본격적으로 워치메이킹에 뛰어든 건 지난 2002년입니다. 이때 땅부르 컬렉션을 선보이면서 시계를 만들기 시작했는데, 루이비통이 패션 시계 이미지가 강하다 보니까 그걸 벗어던지고 정통 시계 브랜드와의 차이를 빠르게 좁히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투자를 했습니다. 지난 2011년에 스위스 제네바의 시계 공방인 라 파브리크 디떵, 요거를 인수하는 것을 시작으로 곳곳에서 다양한 자원과 인력을 수집을 했습니다. 미셸 라바스와 엔리코 바르바시니가 합심해서 2007년에 만든 시계 공방이 바로 라 파브리크 디떵이었습니다. 그리고 진짜 2011년 루이비통이 라 파브리크 뒷덩을 인수하고 나서도 라 파브리크 뒷덩에서 만드는 시계들은 보통 다 컴플리케이션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플라잉 투르비앙, 미닛 리피터, 그 다음에 오토마타, 요런 이제 고난도 컴플리케이션이 많았는데, 라 파브리크 뒷덩에서는 스위스 제네바산 고급 무브먼트임을 인증하는 제네바 홀마크를 받은 고급 무브먼트를 또 제조하기도 했습니다. 루이비통이 오랫동안 그 투자를 하다 보니까 그 결실이 이제 드디어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시작이 바로 2023년이었죠. 땅부르가 새로 출시가 됐죠. 일체형 브레이슬릿을 도입한 트렌디한 디자인도 디자인이지만, 무엇보다 라 파브리크 뒷덩에서 직접 개발한 자동 이너스 칼리버 LFT023, 요거를 통해서 무브먼트에서도 크나큰 진화를 이뤘습니다. LFT는 그 라 파브리크 뒷덩의 이니셜을 따온 것이고, 023은 무브먼트가 나온 연도를 가리킵니다. 자동 인하우스 칼리버인데 이제 마이크로 로터를 사용했죠. 그럼에도 이제 정확성을 위해서 제네바 크로노미터 천문대에서 크로노미터 인증을 받았죠. 그리고 그런 이제 성능도 성능이지만, 요 무브먼트는 이제 미학적으로도 굉장히 우수했는데, 특징적인 브릿지 분할도 있고, 군데군데 요 좀 살펴보면 마감이 약간 흠잡을 데 없습니다. 요런 것 때문에 무브먼트에서도 애호가들에게 뭐 호평을 받은 바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볼 모델인 그 차세대 에스칼에도 같은 무브먼트를 탑재합니다. 에스칼은 불어로 기양, 착륙이라는 의미를 뜻하듯이 루이비통이 이제 추구하는 여행 DNA와 절묘하게 일치합니다. 핸드 페인팅으로 완성한 형형 색색의 그 월드타임으로 유명을 했었는데, 차세대 에스칼은 완전히 다른 모습이죠. 굉장히 클래식해졌죠. 단정한 외모에 드레스워치를 지향합니다. 근데 에스칼이 이제 완전히 바뀌었지만 그래도 테마는 여전합니다. 왜냐면 루이비통의 핵심 철학인 여행 예술을 담은 LV 트렁크에서 영감을 받은 디자인 요소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표면부터 좀 오털도털한 이제 질감이 돋보입니다. LV 트렁크에 이제 사용하는 캔버스에서 영감을 얻어서 이런 질감을 표현한 것이랍니다. 외곽에 이제 그 미니트 인덱스가 자리한 링 부분은 또 마감이 다릅니다. 이 원형에 맞춰서 세틴 브러쉬도 가공을 해놨습니다. 미니트 인덱스를 보면 이제 조그만 도트들이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데, LV 트렁크를 보면 그 캔버스를 외부에서 고정하는 못이 있습니다. 그 못을 로진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영감을 받아서 요 미니트 트랙을 하나하나 이제 표현한 것이라고 합니다. 아워마크인데 이 36912 인덱스가 좀 독특하네요. 트렁크를 이제 고정하는 부분은 브래킷이라고 합니다. 그 브래킷에서 영감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아플리케 인덱스를 디자인했다고 합니다. 다이얼 컬러가 실버만 나온 게 아니라 다른 것도 많이 나왔잖아요. 블루 다이얼이 하나 더 나왔습니다. 운석 다이얼도 있고 블랙 오닉스 다이얼도 있습니다. 운석 다이얼이 다른 브랜드의 운석 다이얼에 비해서 질감이 조금 독특합니다. 루이비통에 따르면 천연 미네랄 톤을 강조한 거라고 합니다. 요 그 6시방 아워마크 아래쪽에 보면 다른 시계에서 볼 수 없는 그 문구가 적혀 있는데, 파브앙 스위스? 프랑스어로 스위스에서 제조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스위스 메이드만 보다가 좀 불어로 쓰니까 있어 보이긴 하네요.
케이스는 이제 또 스틸이 없이 로즈 골드랑 플래티넘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이즈는 지름 39mm, 두께 10.3mm 정도입니다. 자동 무브먼트를 탑재하고 10mm 이제 거의 초반대면 얇다고 할 수 있잖아요. 이거는 역시나 마이크로 로터를 사용한 그 무브먼트 덕분이겠죠. 그래서 50m 방수고 요 이제 케이스 마감을 한번 보면 베젤은 이제 폴리시드 가공으로 처리를 해서 반짝반짝이는데 미들 케이스를 보면 이 시선이 맞닿는 정면은 세틴 브러시드 가공으로 그 표면의 결을 살렸습니다. 보시면 옆에서 보면 러그가 좀 독특한데 여기서 보면 기시감이 들 수 있습니다. 다이얼에 있는 아워마커에서 언급했듯이 요거는 루이비통 그 트렁크 그 모서리에 덧대는 그 브레킷에서 영감을 받은 디테일인데 루이비통이 한 가지 또 잘한 거는 요 브레킷 디테일을 그 미들 케이스 마감과 다르게 폴리시드 가공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케이스 옆면에 있는 세틴 브러시드 가공과 대비가 돼서 특징적인 디테일이 좀 더 부각되는 느낌입니다. 무브먼트는 자동이나스 칼리버 LFT 023 2023년에 나온 그 땅불을 통해서 먼저 사용을 했고 에스칼에는 2024년부터 사용을 했는데 바뀐 게 있습니다. 요게 땅브로에서는 스몰 세컨드였는데 요 에스칼에서는 센터 세컨드로 변경을 했습니다. 마이크로 로터를 사용한 요 특징적인 구조는 이제 땅브로에 사용했던 LFT 023과 동일합니다. 요 마이크로 로터는 LV 로고를 모티프로 이제 패턴을 새겼는데 로터는 또 22K 골드로 제작했습니다. 마이크로 로터는 플러터보다 회전력이 좀 약하다 보니까 비중이 높은 금속을 사용하면서 충분한 회전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런 시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보통의 무브먼트를 보면 요 그 브릿지 표면은 제네바 스트라이프를 가공하는 경우가 많은데 LFT 023은 각 브릿지 표면은 이 마이크로 샌드 블라스트 가공을 통해서 그 표면의 오톨도톨한 질감을 살렸습니다. 또 특징적인 거는 브릿지 표면에 새긴 문구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브랜드명이라든지 그 자세차 존에 관련 문구, 이런 문구들은 양각으로 처리했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방식으로 음각으로 파내면 좀 수월한데 요거는 문구들 주변을 다 파내서 가공을 하기 때문에 좀 더 공임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각 브릿지의 이제 모서리 부분을 보면 소위 말하는 앙글라즈라고 하죠. 그런 가공도 꼼꼼히 잘 해놨습니다. 무브먼트를 조정할 때 1호 허용 오차가 -4에서 +6초. COSC랑 똑같네요. 네, COS에 맞춰서 조정을 하는데 무브먼트를 근데 COSC에 보내는 게 아니라 다른 데 보내죠. 요거는 그렇죠. 제네바 천문대로 보내죠. 제네바 크로노미터 천문대에서 ISO 3159라는 기준에 맞춰서 이제 그 크로노미터 관련 테스트를 하는데 요 ISO 3159는 특정 온도에서 뭐 제대로 작동을 하는지 자세차에 따른 뭐 일 허용 오차 요런 이제 사항들을 명시해 놓은 규정사항 같은 겁니다. 요거는 제네바 크로노미터 천문대뿐만 아니라 COSC 인증 기관도 요 기준을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시간당 진동수가 28,800, 파워 리저브는 50시간입니다. 그 정도면 평이한 수준이네요. 땅브르는 약간 스몰 세컨드고 요 에스칼은 센터 세컨드입니다. 되게 미미하겠지만 스몰 세컨드의 초침보다 이 센터 세컨드의 초침이 길고 무겁잖아요. 파워 리저브에 약간 오차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무게 차이에 따라서. 그런데 요 루이비통은 그런 것까지 세심하게 고려해서 초침을 티타늄으로 제작했습니다. 티타늄으로 제작해서 무게를 낮춘 대신 시침과 분침과 이 룩이 또 흐트러지면 안 되니까 요거는 비슷한 골드로 코팅 처리를 했습니다. 표면에 이제 질감이 부들부들하니 만지기 좋은데 루이비통 이제에서 사용하는 천연 가죽인 그 노마드 소가죽으로 만든 겁니다. 스티치 장식을 보면 또 굉장히 또 꼼꼼하게 잘 해놨습니다. 버클은 케이스와 동일한 소재의 핀 버클입니다. 그리고 스트랩 컬러는 카멜, 블루, 블랙 세 가지로 나뉩니다. 네. 다이얼 컬러에 따라서 나뉩니다. 이제 또 루이비통은 또 가죽 제품을 워낙 또 잘 만드니까 요 가죽 퀄리티를 보면 역시 가죽 액세서리를 오랫동안 만들어 온 루이비통답습니다. 땅브로도 가져왔습니다. 오늘 루이비통 거의 특집이니까 10인침, 그 다음에 스몰 세컨드, 아워마커, 미니트 트랙이 있는 부분이 보면 다 여기 구간이 나눠져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개의 구간을 나눈 이제 섹터 다이얼이라고 할 수 있는데 각 파트는 보면 또 컬러와 톤이 미세하게 또 다릅니다. 마감도 다르지만 층이 또 나눠져 있습니다. 스몰 세컨드는 조금 안쪽으로 들어가 있고 외곽의 미니트 트랙은 플린지처럼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다이얼이 좀 더 입체적으로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아워마커도 보면 일반적인 프린팅이 아니라 아플리키 타입으로 부착을 해놓아서 다이얼의 입체감을 높이는데 크게 한몫을 합니다. 요 땅브루는 스포츠워치로 분류되죠. 스포츠워치에는 또 뭐가 필요하죠? 야광이 필요하죠. 그래서 요 10인침과 아워마커에는 그 슈퍼루미노바 야광물질을 이제 꼼꼼히 도포를 해놨습니다.
스몰 세컨즈 비율을 잘 못 잡는 경우가 많은데 땅브루 같은 경우는 비율도 굉장히 좋아요. 작았으면 되게 약간 볼품 못 쓸 수도 있었고 좀 크면 또 이게 존재감이 너무 부각됐을 것 같은데 네, 크기가 딱 적당한 것 같습니다. 너무 위로 올라와 있지도 않고 아래로 내려가 있지도 않고 딱 중간에 있습니다. 요 땅브루 이름이 무슨 의미가 있죠 근데? 불어로 북이라고 합니다. 그 이름처럼 요 땅브루 케이스가 약간 북처럼 생겼습니다. 요게 위에서 아래로 갈수록 살짝 이제 넓어지는 형태입니다. 요거는 요로 쉐입은 2002년부터 이제 지금까지 이어져 있는 쉐입인데 새로운 땅브루는 쉐입 말고는 거의 뭐 완전히 다 바뀌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뭐 무엇보다 두께가 진짜 말도 안 되게 줄어들었죠. 그래서 실물 보고 좀 많이 놀랐어요. 제가 알던 땅브루랑 너무 다릅니다. 전 세대에 비해서 거의 뭐 두께가 5mm 가까이 줄어서 케이스 두께가 8.3mm, 지름도 딱 적당한 편이죠. 40mm죠. 두께가 얇을 수 있었던 거는 마이크로 로터를 탑재한 LFT 023 때문이죠. 방수 사양은 뭐 똑같죠 근데 에스칼이랑 50m입니다. 케이스 측면을 보면 요 루이비통의 이제 패션가다운 이제 기질이 또 보입니다. 알파벳 12개가 이렇게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 루이비통의 그 영어 철자 12개가 나란히 서 있습니다. 야, 어떻게 철자도 딱 12개네요. 네, 그게 진짜 기가 막힌 거죠. 뭐 무브먼트는 저 에스칼이랑 똑같죠. 초침의 구조만 다르고 나머지는 모두 동일합니다. 궁금하신 형님들은 앞으로 가기 누르시면 됩니다. 요 차세대 땅브루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인 브레이슬릿. 요 땅브루가 나왔던 2023년은 일체형 브레이슬릿이 한창 유행하던 시기입니다. 그거에 맞춰서 요 땅브루도 일체형 브레이슬릿을 도입했는데 각 링크를 잇는 이제 요 고정형 튜브도 상당히 좀 두꺼운 편인데 이 루이비통에 따르면 요 두꺼운 고정형 튜브를 통해서 무게를 적절히 분산한 덕분에 이 브레이슬릿이 좀 더 안정적이고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다고 합니다. 인체공학적으로 설계를 해놓은 건데 착용감이 좋을 수밖에 없죠. 그렇죠. 구형 땅브루를 생각하고 착용을 해봤었는데 착용감은 진짜 차원이 달라요. 에스칼이랑 땅브루랑 똑같이 LFT 023을 탑재하기 때문에 메인인 이 에스칼만 한번 조작을 한번 해볼 텐데 영단에서는 와인딩이 되는데 상당히 부드러운 편입니다. 소리도 서걱서걱 하면서 소리가 들리는데 큰 유격 없이 잘 돌아간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1단을 뽑으면 이제 시간 조정을 하면 되는데 와인딩에 비해서는 좀 무거운 편입니다. 다른 무브먼트와 비교했을 때도 무거운 쪽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무겁다는 게 나쁜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게 그 시간 조작할 때 이 조작감이 가벼우면 시간을 정확하게 맞추기가 더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살짝 무겁기 때문에 원하는 시간에 정확히 맞출 수가 있습니다. 손목에 있으니까 더 이뻐 보이긴 합니다. 제가 일반 남성에 비해 손목이 좀 가는 편인데 이 39mm 사이즈가 딱 맞게 들어옵니다. 러그 트러그가 짧은데 짜리몽땅한 느낌도 없어요, 시계가. 밸런스가 딱 좀 잘 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플래티넘도 착용 안 해볼 수 없으니까 착용해보는데 묵직하니 손목이 약간 살짝 저리네요. 기분 좋은 저림. 다 돈이죠. 네, 이 플래티넘 톤과 이 운석의 톤이 딱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좀 더 이제 그 통일적인 느낌이 있고 표면이 다 똑같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시계는 전 세계에 하나밖에 없는 걸 수도 있는 거잖아요. 다이얼 표면이 다 다르기 때문에 땅브루도 착용을 안 해볼 수 없겠습니다. 스포츠인데 두께가 8.3이라서 조금 살짝 놀라기도 했고 이 브레이슬릿의 착용감이 좀 궁금하기도 했는데 어떻게 보면 예상한 것보다 더 착용감이 좋습니다. 일체형 브레이슬릿이 그 무게 분산이 잘 된 덕분에 손목에 촥 감기는 느낌입니다. 러그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다시피 하기 때문에 케이스에서 그 브레이슬릿이 바로 연결되는 느낌이라 40mm보다는 제 기준에서는 한 38mm? 37mm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대 이상입니다. 이거는 직접 착용해봐야 느낌을 알 수 있습니다. 루이비통 에스칼, 땅브루까지 살펴봤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루이비통의 거의 특집처럼 알차게 살펴봤는데 가격부터 한번 알아보죠. 에스칼 로즈골드 모델이 4,220만원, 플래티넘 케이스의 이제 운석 다이얼 모델이 5,670만원, 다이아몬드가 세팅된 플래티넘 케이스는 이제 아예 단위가 다르죠. 2억 6,200만원입니다. 네, 요거는 뭐 저희가 건물이시라 모셔오지도 못했습니다. 구독자 한 100만쯤 되면 모셔올 수 있지 않을까. 땅브루 스틸 모델이 이제 3,040만원, 스틸이랑 로즈골드 콤비 모델이 4,365만원, 그리고 로즈골드랑 옐로우골드 두 가지로 출시되는 골드 버전은 8,570만원입니다. 2023년에 이 땅브루, 이 차세대 땅브루가 나왔을 때 루이비통 워치 디렉터였던 그 장 아르노 형님이 하신 말이 딱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 루이비통 워치메이킹 역사에 이제 새로운 챕터가 될 제품이라 했는데 거기에 딱 적합한 두 모델이 요 에스칼이랑 땅브루인 거죠. 애호가들도 인정하는 고급 무브먼트, 그리고 세밀한 디테일, 패션하우스만의 이 기질을 발휘한 디자인까지. 루이비통의 새로운 에스칼과 이 땅브루는 예전의 루이비통을 잊게 할 만큼의 완성도를 자랑한다. 예전에 루이비통 시계는 잊어도 좋다.
그렇죠. 과감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루이비통의 워치메이킹은 앞으로가 진짜고 다음이 또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3엔즈 이제 한 번 이제 딱 보인 건데 그러면 이제 나올 거 생각하면 이제 크로노그래프도 나올 수도 있고 GMT도 한 번 나와야 되고 뭐 퍼페추얼 캘린더 할 게 너무 많아요. 요 이제 새로운 요거 베이스를 바탕으로 루이비통이 이제 앞으로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보여줄 테니 지켜보는 재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희는 이렇게 해서 루이비통 차세대 에스칼과 땅브르를 살펴봤고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시계로 찾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